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반장을 보며 자라 이제는 잡지사에서 직접 박반장으로 활약 중이신 박광일 조선 수사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 조선 수사반장다운 차림새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여러 시대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죠. 예, 뭐 예. 조선 그다음에 서양의 그렇죠. 망토 예. 막 그리고 손목시계는 또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그렇죠, 주죠.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승사자들한테는. 아 시간 빨리 내려가야죠. 예.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지역, 네. 뭐 진천에 사는 뭐 김모라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 몇 번지에 네. 그러면은 데려오는 시각이 정확해야 돼요. 아,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 그래서 좀 일찍 가면은 네.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5분 시간 뒤에 채워. 기다릴게. 네. 라고 하면 그 사이 이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아니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수사반장으로 소개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되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모자나 이런 느낌이 저승사자 좀 캐릭터를 확실히 해주시기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네. 예. 자, 수사반장입니다. 예, 박 반장님과 네. 함께하는 CSI 조선 사건 일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기괴한 범죄 사건들을 만나볼 텐데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 얘기를 꺼내셨지만 오늘 좀 남양 특집으로 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승사자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남양 특집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최근에 어떤 시세에 좀 부화 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이라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네. 보셨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헌트릭스가 한 축을 이루지만 또 이제 악의 축을 이루는 게 사자 보이즈잖아요. 사자 보이즈라는 저승사자 그룹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 그룹에서 사자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거기 보면 응원봉에 보니까 라이언 사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동물 사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발음으로서 사자라는 말에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자 보이즈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예, 예. 전체적인 역할로 본다면 네. 저승사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보이즈의 사자들은 그 사자들이로 해석을 한다면 네. 저승사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 저승사자들이 갓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도포를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뭐 국룰이죠. 네, 예, 이제 예, 근데 예.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에 딱 도착을 해서 야 누구야 저기 김진사 너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아 조선 사람들은 누구세요라고 했을 누구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그럼 야 이거 보고 또 네. 모르냐 그러면 네. 아니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그거 못 어? 냈네. 요런 톤으로 의외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 저승사자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건가요? 뭐 진실이라는 게 있나요? 저승사자는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아, 예. 저승이라는 말이 네네. 굉장히 널리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승, 이승이 한자 말이 아니라 조금 우리말하고 한자가 좀 섞인 말이거든요. 네. 이생, 이승, 네. 저생, 저승.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 죽은 쪽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로 뭔가 떠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고대 중국의 이제 도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보면은 네. 누군가가 데리러 온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아 도교나 이런 쪽에서 예, 저승사자를 샤먼에서도 믿었으니까. 무속에서도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뭐 삼사자 그다음에 일곱사자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무속에 보면 노름판이 여러 판이 있잖아요. 네. 놀이판이 여러 판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 노름판이 있어요. 아, 그럼 사자 노름판에서 사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북청 사자 놀이 같은 경우 진짜 사자가 나와요. 진짜 사자죠 그건.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악기를 뭐 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사자 노름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서울하고 황해도 지역의 구판에서는 그게 저승사자를 위한 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라는 게 네. 이제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라는 게 네.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문화나 어떤 그림 같은 거에 저승사자를 묘사한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검정 코스튬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승사자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보내는 양반을 이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승사자 누가 보낼까? 그랬더니 지옥이 불교에 여러 개가 있는데 10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 관할하는 네. 염라대왕이 보내는 거예요. 아 염라대왕.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인도의 야마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그게 도교의 채택이 되고 불교에 습합하면서 염라대왕이 됐는데 예. 지옥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염라대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예. 그럼 왕이 보내는 사람은 왕이 누구 보내요? 그러면은 그게
관리잖아요. 예, 관리자. 그럼 관리면 네. 그럼 그 당시 관리 복장? 아, 관리 복장을 입었다고요?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떠올리면 네. 관리복을 예, 입은 사람을 그러면 떠올렸다? 그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하고 뭐 포도청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의금부에서 사람이 오는 그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약간 흡사 저런 모습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기는 약간 이제 진짜로? 중국적인 모습으로 익성관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예. 대체로 중국의 관복 체제를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채택을 했으니까 네. 그 느낌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화려하네. 그렇죠. 아니 그럼 관료들이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위엄을 딱 드러내고 예. 천리 같은 경우 굉장히 멋있게 여러 가지 빛깔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넌 누구니?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검정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네. 우리나라 이제 저승사자나 중국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복의 옷 또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저승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 1970, 80년대. 네. 어떤 프로입니까? 전설의 고향. 네, 이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끝에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저승사자가 등장을 해서 누굴 뭐 자주 데려가야 돼요. 뭐 착한 사람이든 그 착한 사람 좀 원한이 풀려서 데려가야 되고 악한 사람은 그냥 갑자기 끌고 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풀한 옷을 입고 네. 등장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저 관리는 현재 임금님이 보내는 거야 아니면 저승의 염라대왕이 보내는 거야. 염라대왕.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제 너가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걸 보는 그 시청자들이 볼 때 네. 일단 당시 TV가 흑백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저 온 사람이 네. 지금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보낸 사람인지 예. 저승의 염라대왕이 보낸 사람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옷 자체가 관복을 그대로 채택을 그 하니까. 관복을 그대로 고증하면 네. 그 헷갈린다. 네.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더더군다나 임팩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네. 죽음을 상징하는 빛깔이 검은 옷이었죠. 당시 상복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복을 검은색으로 입었다면은 조선시대 사람이면 뭘 써야 되냐면 갓을 써야 되니까 갓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면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저거 죽음 그다음에 저승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테고 거기에 이제 다크서클까지 그렇죠. 이제 내려왔으면 예. 이제 팔짱 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눈화장도 하셔야 되고. 김서방 이제 갈 때가 되었네. 라고 하면은 네 이제 저가 모든 한을 풀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쫓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저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승에 지역 속해 공무원. 있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니까 사실은 저 다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야근 많이 하고 출장 많이 다니고. 예. 주로 야근하시잖아요. 예, 낮에 예, 나타나면 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니까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민속에 7, 80년대 민속에 저 의미가 채택이 됩니다. 전설의 고향이 진짜 시초라는 거죠. 네. 야.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지역에서 상여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상여에 보면은 저승으로 데려가는 여러 존재들이 표현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저승사자 꼭두가 네. 실제로 저 모양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렇군요. 방송이 예. 이제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그러네, 시작했고 그러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승사자가 하나의 어떤 생각해보면 되게 단기간에 퍼졌네요. 그 그렇죠.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조금 역사의 흐름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저승사자 모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도 이제 그쪽에 동감을 하지만 네. 처음에 저승사자가 등장을 했을 때 관복을 입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관리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죽음 또는 어떤 누군가를 데려가는 사람의 모습, 네.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것도 나름의 이제 역사성을 그동안 역사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하나 있긴 하죠. 뭘 짚고 넘어갔죠? 우리나라 전통의 상복은 예. 흰색이죠. 아, 그래서
3.1운동 성주들 흰색. 3.1운동 당시에 보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이게 백이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고종의 국장에 참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상복을 입고 오느라고 흰 갓에다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상복을 입으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일상복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상복은 흰색이었는데 서양은 19세기부터 상복하면 검은색 그리고 이제 검은색 양복을 그렇죠. 들여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양복을 입을 때는 검은색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이제 여성들의 옷에 침투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장례식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된 한복 같은 걸로 상복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전통, 우리 전통도 아니고 또 서양의 전통도 아닌. 그러니까 양복이나 양장을 입을 때는 검은색이 맞고 또 한복이나 한복 스타일로 입을 때는 흰 옷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벌써 그럭저럭 한 10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데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다. 진짜 전통을 아는 건 또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승사자를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저승사자 어떻게 피하나요? 그 저기 삼창갑자 동방삭 그 양반이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어떻게 피했죠? 그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고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 그래서 저승사자가 도저히 얘 못 잡겠다라고 해갖고 한탄하면서 저기 탄천에서 이렇게 숯 빨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동방삭이 지나가다가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숯을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때는 숯인데 빨아봤자 검은색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아도 처음 봤다라고 해서 저승사자 확 잡아가거든요. 동방삭을. 그래서 거기가 탄천이에요. 잠실 옆에. 석탄할 때 탄차 써서 네, 숯탄차. 그때 이제 목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숯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다니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염라대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명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명은 직부사자라고 해서 도착하면은 너 이제 죽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감제사자라고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지키는 사람 도망갈까 봐요. 네. 그래서 혹시 2인 1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만약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으시다면은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샤먼은 더 강력해서 기본적으로 3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계 그 저승사자냐 아니면 불교계 저승사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에서 그려진 저승사자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 오리지널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곽지식 작가랑 캐대원 특집을 했는데 그때 까치호랑 얘기로 한 50분 하시느라 저승사자를 못 만났거든요. 오늘 이렇게 대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현실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조선시대의 기괴한 사건, 찾아오신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선생님? 네, 그 조선시대 좀 엽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2건을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흥미롭군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잘못된 신념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이제 반송방에 있었던 유세청이라는 집에 10살 된 여자 어린아이 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산속으로 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유인을 해간 거죠. 아이를. 납치를 해간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봤더니 2 손가락이 잘려 있고요. 심지어는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갔으나 겨우 살려냈다. 살긴 살았구나. 근데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남부, 그러니까 이번엔 남부 그 명철방에서 전 영춘형과 이성의 계집 중 그러니까 3살 된 아이인데 잃어버렸다가 또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역시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잘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동일범은 아니고? 동일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세청이라고 하셨는데 유세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렸는데 아니 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잘랐을까? 그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성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래 사람들이 이제 병을 얻었는데 네. 아이의 손가락을 아, 먹으면 낫는다. 라고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처음에는 예. 오작인 그다음에 이제 거린에게 많은 값을 주고 그 손가락을 사들였대요. 오작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네. 시신을 걷어서 묻는 사람. 네. 아, 시신 손가락을 그래서 처음에는 시신 손가락을 했던 것 같아요. 오작인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나중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네. 산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었던 거린. 여종, 네. 그다음에 거린 네. 이런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손가락을 잘랐다. 이 아. 얘기가 이제 퍼져 나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성부에서 이들 참수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예. 라고 했지만 네. 결국 여기 범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제 사건, 즉 범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돼. 아니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가락 따서 약간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장면은 봤는데. 그게 문제일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네. 그 장면을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그 집 아들, 딸이 뭐 하냐면은 네. 손가락 따가지고 네. 피를 흘려서 드시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낫게 되었다.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정문을 내립니다. 이 집은 효자가 있다, 효부가 있다, 효녀가 있다. 아, 그거를 높여주는구나.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예. 하다 약이 안 됐을 때 그 집 아들이 뭘 했다? 손가락 땄다. 땄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아, 그 피, 둘 다 이제 거짓 정보지만. 네. 피가 핵심이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죠.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보면 그렇죠. 안 되지.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뭔가 잘못된 의학 지식이 퍼지면 네.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어허. 안타까운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도 거창현 산호 금석이 그 어미가 갑자기 죽게 되자 제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였는데 그 어미가 다시 깨어났다. 금석이 어미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본래 향당의 칭찬을 받았었는데 관찰사가 장계하여 아르니 정문과 복후를 명하였다. 나라에서 칭찬해 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효자문을 세워주는 건데 예. 실제로 제가 실록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수백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 효부로, 효녀로 어떻게 보면 그 포상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효성을 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비약하면은 네. 이게 약이구나. 그렇죠. 라고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의학 지식 때문에 있었던 흉악범죄, 그 시대에 있었던 흉악범죄의 양상인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잔인한 사건이 또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네, 비교적 근래라고 볼 수 있는 1899년입니다. 그래서 남원 쪽에서 이제 그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시신 두 구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시신 한 구는 나중에 이제 신원을 파악해 봤더니 6살 아이였던 김외춘이라는 아이였고요. 6살. 그 다음에 43살 이여광이라는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살인 사건 뭐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엽기적이어야 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왜 엽기적이죠? 이 두 시신 모두 예. 배가 갈린 채 내장이 드러나 있고 훼손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장이 훼손돼 있다. 특히 간이. 간이 이 동물이 먹은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예. 일단 초기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남원 군수가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네. 훼손된 모습들이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인위적이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알아보다가 예. 결국은 이제 김판술의 그 아이라는 거를 김외춘이라 아이가 확인을 합니다. 그 죽은 아이의 아빠. 아버지예요? 네, 6살. 김판술? 김외춘의 아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김판술을 조사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이거 뭐냐?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네. 결국은 범죄 일체를 자백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실종된 거예요. 자기 딸이 외춘이가. 외춘이가. 예. 그래서 외춘이를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예. 어느 날 외춘이가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예. 시신이 발견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 훼손돼 간이 있어요.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사람들한테 수소문 했더니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이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춘이를 업고 갔다. 이여광? 아까 등장했던 예, 죽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맞습니다. 예, 간이 훼손된 사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김판수 머리를 팍 하고 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죠. 뭐. 이여광이라는 사람이 한센병 환자였던 겁니다. 당시 나병. 그런데 네. 당시 상식처럼 뭐가 돌았냐면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아이의 간이었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인데 어른 간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연약한 아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범죄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는. 한센병 환자였던 이 여광이 그렇죠. 6살의 김외춘의 간을 먹은 거죠. 먹었는데 이 여광도 간이 훼손된 채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김판수를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인은 누구다? 이여광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이여광 집에 가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니까 예.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판술이 이 여광을 죽여버립니다. 이 여광은 일단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김판술이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김해춘의 내 딸을 죽였으니까 죽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예. 뭘 했냐면 역시 내장을 보여서 간을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 간 먹은 간이다. 근데 그건 증거는 명확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집 일가 중에서 나도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아마 한센병을 또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범인으로 몰아서 죽이겠구나 해서 겁먹고 누군가는 자살하고 겁먹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알려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여광을 죽인 건 그러면 김판술이 맞는 그래서 그 거네요? 자백은 받아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판술은 내 딸을 죽인 사람이니까 화도 났거니와 똑같이 죽여주겠다. 똑같이 죽여주겠다. 그리고 그걸 이 여광의 간을 봐서 얘가 내 딸의 간을 먹은 간이다 이게.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도 뭐냐면은 이여왕이 잘못된 의학 지식, 그러니까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될 말을 믿고 이제 급하니까 6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했던 아버지가 이제 이여왕을 죽이게 되었는데요. 네. 그 뒤에 재판 과정까지는 제가 기록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 정도 재판이면 김판술은 사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자기도 사람을 죽였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복수에 대한 범죄의 그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김판술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형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참작이 됐다. 보여집니다만은 예. 현재로 볼 때는 이제 지금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김판술 역시 사형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기괴한 사건이네요. 자, 이렇게 잔혹한 범죄 기록도 있는가 하면 우리 박광일 반장님께서 다소 흥미로운 범죄도 찾아보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개요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충청도 어느 집안 얘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집안에서 26년 동안 13마리의 소가 죽습니다. 26년 정도면 근데 13마리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13마리가 한 집안에서? 한 집. 예. 충청도 어느 집안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집이에요. 어느 이건 좀 집에서 이상하지. 그리고 이 집이 그 목장도 아닐 거고 그런데 13마리가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금령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식용으로 쓰는 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등장했던 소의 죽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양반들이나 아니면 소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네. 소를 잡으려면은 그 지역의 사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 근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소를 잡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통은 기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소가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얘는 이런 이유로 죽은 것 같다. 아, 그냥 혼자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죽었다. 죽어서 그러니까 크게 부상을 입거나 죽어서 더 이상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네. 그러면 얘를 잡아야겠다. 도살해야겠다. 네. 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서가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26년 동안 이 13건의 이제 도살 허가를 받은 이 집에 한 집에서 13건이나 지금 이건 수상하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소의 증상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보통은 다리가 잘렸다 절각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네. 아니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일단은 그 사유서를 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부득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그 청원서가 통과가 돼야 예. 이제 불법이 아니거든요. 결제받아서. 네, 불법이 예. 아닌데 예. 당시 이 집에서 이 13건의 도살 허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봤더니 이제 첫 번째는 네. 먹이를 먹지 않고 애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3건. 3번이나. 네. 예. 그다음에 옆집 소에게 받쳐서 얘가 네. 부상을 입었다. 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 4번. 그게 한 번 있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다음에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뒷다리를 절름거린다 1번. 네. 그다음에 복부 팽창 그래서 얘가 지금 아픈 것 같다 1번. 아유. 그다음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1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야?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게 호랑이에게 물린 것 같다 1번. 물린 것 같다는 또 뭐야? 호랑이한테 물리면 끝이지. 그래서 호랑이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죽었으면 도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도 한데 네네네. 그런데 한번 이제 제일 신기한 거 고삐에 감겨 죽었다 2건. 고삐에 소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혼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놨는데 지가 감고 죽었다 2건. 이거 냄새 나는데요. 그쵸. 불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선을 제작을 해야지만 도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한 집에서 이렇게 13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사또가 바로 사람 보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두 건은 넘어갔는데 세 번째쯤 되면은 그렇죠. 이거 수상한데 왜냐면 그 문서가 다 남아있고 사또는 한 1, 2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왜 이 집만 이렇게 소가 다치거나 죽어? 가서 감사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람 보내서 그러면은 소 고삐의 문제며 그다음에 호랑이는 언제 나타났으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소가 어지간하면 옆집 소랑 안 싸우거든요. 그렇죠. 집안에서 키우는데 뭘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처음에 양반은 한번 시도를 해봤겠죠. 우리 소가 예를 들어서 소에 옆집 소에 받쳤다.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렸다. 근데 사또가 뭐라고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까다롭게 구는 경우에 이쪽에서 중간에 일종의 브로커를 세웁니다. 예.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일입니까? 소가 다쳤다는데 그 나와서 오는데 그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비스라고 돈 좀 보내겠습니다. 요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뇌물이네. 그렇죠. 그걸 이제 브로커가 가져가서 이제 사또에게 전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를 봤겠죠. 그렇죠. 간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이 동네는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후임 사또가 왔을 때 그런 일이 또 왔잖아요. 후임 사또가 올 때 이게 뭐가 그렇다? 그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그 집 사람 솔직합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럼 브로커가 다 먹은 건가요? 아니면 사또까지 간 건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지간한 거면은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또의 그 태도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사또가 예.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나 조사하겠다. 올바른 사또. 예. 일까요? 아닌가 보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올바른 사또일 수도 있죠. 예. 내 이놈, 이 브로커 네이놈 이놈 하면서 예. 브로커뿐만 아니라 그 집 양반까지 그쵸, 그쵸. 잡아다가 예. 니들이 감히 관을 속여? 어. 라고도 할 수 있는 사또가 있으나 네. 사실은 네 이놈 하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뭐가 올라가요? 뇌물 액수가 올라가요. 아, 오히려 그런 사또가 악용을 해서 그렇죠. 좀 돈 필요할 때 그렇죠. 내 이놈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눈치 게임이 이제 사또와 소를 잡으려는 양반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브로커 이 셋 사이에 그 브로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통과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3건이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아. 13건이나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선시대 그 소가 다쳤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실록에도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어느 정읍 같은 경우는 한 고을에서 여러 마리가 갑자기 발을 다쳤다. 조사해라라는 그런 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상하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록까지 올라간 거면은 문제가 큰 거죠. 이거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을 그렇죠, 거고 아마 그렇죠.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8시 뉴스에 나온 거죠. 네, 예. 오늘 이제 저기 정읍 지역에서 소 여러 마리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지금 그 경복궁에서는 준인상 조사가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청에서는 각 지역 관찰사에게 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정건데 이게 13건이면 네. 보통 한 마리를 도살하겠다고 하고 네. 여러 마리를 도살하는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한 마리 허가를 허가 받았는데 한번 받고. 일단 한번 잡아서 없애버리고 소를 잡고 또 이제 문제가 되면 한 마리 소 잡은 거라고 해서 두 번째 소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더 많았을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소를 잡고 훨씬 더 많은 수의 도축을 한 거죠. 예, 네. 그런 어떤 그 비리 건수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소고기를 밀매한 거죠, 이 집이. 그렇죠. 밀매를 그렇죠. 했다라고 그렇게 볼 보는 수가 있는 거죠. 거죠. 아, 소고기를 그럼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마약 사건, 마약 수요가 있으니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네. 근대 우리가 소를 잡는 소시장은 근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소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음지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떤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그렇죠. 하셨죠. 그때 소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라왔잖아요. 예. 이 당시 소고기 같은 경우나 물론 꿩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선물에 의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아, 선물이요?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양반이 소를 잡으면 이거를 보관할 방법이 며칠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양반들한테 빨리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양반들이 갑자기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도축 속에서 고기를 보냈으니까 맛있게 먹고 그럼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 가을에 만약에 곡식을 수확을 하면은 뭐 쌀을 한 섬을 보내든 아니면 콩을 뭐 반 섬을 보내든 이런 식으로 교환 경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뭘 걸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같이 이제 선물 경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뭐 지하 세계에서 몰래 먹은 건 아니다. 예, 하지만 그 도축 과정에서의 꼼수가 지금 충분히 그렇죠.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조선시대 왜 이렇게 소가 다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할까를 혹시 기사라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금령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법 그러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은 내 눈앞의 농사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농사보다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소를 잡으면 또 소 가죽을 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원칙 속에서 법이 이루어지고 그 원칙이 약간 일생 좀 민생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은 또 어기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의 빈틈을 이용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의 어떤 비합리성과 그렇죠. 높으신 분들의 부도덕성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충청도 한 집안의
연쇄 사루 사건이었습니다. 예. 박광일 반장님과 함께 조선의 기괴하고 또 뭐랄까요? 예, 좀 흥미로운 사건들 네. 예, 살펴봤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한번 범죄 특집 갔을 준비하시고요. 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